여러분의 계좌, 여러분의 집값,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경제 지도를 통째로 흔들어 버릴 거대한 균열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국이라고 부르던 중국의 경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위태로운 길로 접어들었거든요. 숫자로만 보면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국이 짊어지고 있는 빚이 무려 400조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경원이 넘어요. 800조도 아니고 8천조도 아니 8경원이라는 숫자는 현대 경제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야말로 괴물 같은 액수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수치가 중국 GDP의 302%를 넘어섰다는 사실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꼬박 3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쓰고 숨만 쉬며 다 갚아야 겨우 물 수 있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국가 전체가 거대한 빚더미 위에 아슬아슬하게 성을 쌓아 올린 셈이죠. 우리는 그동안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지켜보며 중국은 뭔가 다를 거라고, 저 나라는 절대 안 망할 거라고 믿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의 기본 원리는 중국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은 자산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사람들이 겁에 질려 지갑을 닫으면서 물가가 계속 내려가는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아주 깊고 어두운 터널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 터널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값과 우리 주식, 그리고 우리 일자리에 어떤 직격탄을 날릴지 오늘 아주 세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이 302%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치명적인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사실 국가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망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도 빚더미에 앉아 있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중국의 부채는 그 성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보통 선진국들은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빚이 늘어났지만 중국은 지난 10년 사이에 이 빚의 속도가 가파르다 못해 수직으로 치솟았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중국이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중국은 엄청난 돈을 풀어 인프라를 깔고 건물을 지으며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맛본 빚의 단맛에 중독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몸이 안 좋은데 보약 대신 마약을 맞아서 억지로 근육을 키운 꼴이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을에 매일같이 새 도로가 깔리고 번쩍이는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공사 비용이 마을 사람들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빌린 사채였다면 어떨까요? 지금 중국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400조 위안이라는 부채 잔액은 단순히 정부의 빚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의 부채, 그리고 일반 서민들의 가계 부채가 실타래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죠. 특히 기업 부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빌린 돈이 이 거대한 부채 폭탄의 가장 핵심적인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헝다그룹이나 비구이위안 같은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기업들이 무너지는 과정은 단순히 한 회사가 망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25% 이상,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4분의 1을 책임지던 부동산 시장 전체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빚을 내서 집을 사도 내 자산이 늘어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가격이 멈추거나 떨어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내가 10억에 산 집이 7억이 됐는데 갚아야 할 대출은 여전히 8억인 상황. 이게 지금 중국 중산층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먹고 싶은 거 참고 사고 싶은 거 참으면서 오로지 빚 갚는 데만 혈안이 됩니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니 물가는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니 기업은 물건값을 낮춰야 하고, 수익이 안 나니 결국 월급을 깎거나 사람을 자릅니다. 이게 바로 그 무서운 부채 디플레이션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302%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빚의 정체입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 시커먼 그림자들이 사실은 중국 경제를 파멸로 이끄는 진짜 주인공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 LGFV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름부터가 좀 어렵고 딱딱하죠? 쉽게 말해서 지방정부가 빚을 내기 위해 만든 유령 회사, 일종의 비밀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대놓고 빚을 내기 어려우니까 이런 종이 회사를 세워서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왔어요. 이 빚은 공식적인 국가 부채 통계에도 잘 안 잡힙니다. 전문가들은 이 숨겨진 빚만 해도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 아니 수경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유령 주머니에서 나온 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를 짓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8차선 도로를 닦는 데 쓰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텅텅 비어 수익은커녕 이자도 못 갚는 애물단지가 된 거죠. 이건 그냥 낭비가 아니라 국가적인 사기극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 빚은 누가 갚아야 할까요? 결국은 중국의 은행들, 그리고 그 은행에 돈을 맡긴 중국 국민들의 주머니로 돌아옵니다. 만약 지방정부의 이 유령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낮아빠지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히 부동산 위기를 넘어 중국의 금융 시스템 전체가 도미노처럼 붕괴한다는 소리예요. 생각해보세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의 은행들이 흔들린다? 이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애들 장난처럼 보일 정도의 메가톤급 핵폭풍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중국 정부가 이 상황을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더 풀자니 이미 빚이 한계치고, 그렇다고 빚을 강제로 깎아주자니 경제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진퇴양난,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셈이죠. 과연 중국은 이 8경원이라는 괴물 같은 빚더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몰락의 시작일까요? 이제 그 파급력이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모습으로 닥쳐올지 그 소름 돋는 시나리오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끝일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집중하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이 지옥 같은 상황들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마치 30년 전 일본이 겪었던 그 처참한 붕괴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은 강력한 기시감이 듭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중국의 일본화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지금 중국의 상황은 당시의 일본보다 아주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뼈아픈 대목은 이겁니다. 중국은 부유해지기도 전에 늙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일본은 1990년대 거품이 터질 때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육박하며 전 세계를 돈으로 싸대기 때리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어떤가요? 1인당 소득이 1만 3천 달러 수준으로 당시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인구는 벌써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돈은 없는데 몸부터 늙어버린 셈이죠. 여기에 공식적인 공공부채 비율마저 당시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체력 자체가 이미 바닥나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무서운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경제가 안 좋으면 은행이 금리를 낮춥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자가 싸네? 하고 돈을 빌려서 투자도 하고 쇼핑도 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춰도 아무도 돈을 안 빌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재산인 집값은 뚝뚝 떨어지는데 갚아야 할 빚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돈 벌면 무조건 빚부터 갚자는 모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기업은 이익을 내서 공장을 지을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부채 줄이는 데만 목을 메고 가게는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해서 이 빚의 늪에서 탈출하려고만 합니다. 이게 개인에게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일지 몰라도 국가 전체로 보면 재앙 그 자체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시장에 돈을 쓰는 사람은 없고 전부 빚 갚는 데만 돈을 보냅니다. 그럼 시장에 돈이 돌겠습니까? 당연히 안 돌죠.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경제는 차갑게 식어가는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의 물가 수치는 거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공장 물가는 아예 마이너스에서 올라올 기미조차 안 보이죠. 이건 경제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경제적 절망은 중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들이닥쳤습니다. 요즘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탕핑입니다. 열심히 일해봐야 집 한 채 못 사고 빚만 늘어나는데 뭐 하러 고생해?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할래 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바이란이라는 말까지 유행합니다. 아예 자포자기하고 망가져 버리겠다는 태도예요.
한때 20%를 넘겼던 청년 실업률은 이제 중국 정부가 통계 발표를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폭탄이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지갑을 닫으니 소비 절벽은 더 가팔라지고 경제의 활력은 아예 사라져버린 거죠. 정말 무서운 건 중국 당국이 내놓는 대책들이 이 깊은 병을 고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네 땅에서 물건이 안 팔리니까 헐값에 해외로 밀어내려 하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은 어림도 없다며 높은 관세 장벽을 쌓고 단단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막기 위해 총칼 없는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 팔경원이라는 괴물 같은 비폭탄은 중국 내부에서만 터지고 끝날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자 거대한 시장입니다. 여기서 터진 파편은 전 세계 경제를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는 트리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국 의존도가 이토록 높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파도에 직면해 있는 걸까요? 우리 집값, 우리 주식, 그리고 당장 내일의 우리 일자리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한국 경제에 닥쳐올 소름 돋는 시나리오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입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들여다본 중국 경제의 민낯은 단순히 성장이 좀 느려졌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302.3%라는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금까지 중국이 걸어온 빚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 이제는 버티기 힘든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400조 위안, 우리 돈으로 무려 8경 원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부채는 이제 중국 경제를 돌리는 연료가 아니라 엔진 자체를 멈춰 세우는 거대한 모래주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중국이라면 정부가 더 큰 돈을 풀어서 위기를 덮었겠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게 정말 큰 문제예요. 빚을 갚으려고 자산을 내다 팔수록 자산 가격은 더 떨어지고 내 실질적인 부채 부담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이 지옥 같은 악순환, 즉 부채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가계부채 잔액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중국인들이 이제 희망보다는 생존을 위해 허리띠를 아주 꽉 졸라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서글픈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의 파동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땅에는 아주 거대한 해일이 되어 밀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지난 30년간 우리를 먹여 살렸던 한중 경제 협력의 공식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부품이나 반도체를 보내면 중국이 그걸 조립해서 전 세계에 팔았지만 이제 중국은 그 핵심 부품들을 스스로 만들어 쓰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중국 수입 시장에서 우리 한국의 점유율은 2015년 10.9%에서 최근 6.2%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가 기술로 앞서가던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같은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우리 턱 밑까지 쫓아온 수준을 넘어 시장 자체를 장악하려 들고 있죠. 특히 우리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건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이에요. 중국 내수 시장이 죽어버리니까 중국 기업들이 재고를 처리하려고 전기차, 배터리, 석유화학 제품들을 거의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 세계에 쏟아내고 있거든요. 우리 미래 먹거리인 K배터리와 전기차가 해외에서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 수익성이 깎여나가는 건 물론이고 전통적인 효자 종목이었던 석유화학 산업은 이미 공장 가동률을 낮추며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이 짊어진 8경원의 빚이 만든 소비 침체가 역설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물건값을 깎아내리고 시장을 뺏어가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 셈이에요. 여기에 금융시장의 파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중국의 성장률이 4% 중반까지 꺾이면 우리 경제 성장률도 그 여파로 1%대의 저성장 늪에 갇힐 가능성이 매우 커요. 원화 가치는 위안화와 같이 움직이며 춤을 울 것이고 중국발 금융 불안이 터질 때마다 우리 증시와 환율은 요동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가 몸살을 앓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의 구조적 침체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를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리스크 관리 모드로 완전히 전환하는 거예요.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에 사활을 걸어야 하고, 개인 투자자들 역시 중국발 디플레이션의 파도를 견뎌낼 수 있는 방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분야보다는 미국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초격차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영리한 전략이 필요해요. 결국 팔경원이라는 이 거대한 비폭탄은 우리에게 아주 냉정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당신의 자산과 미래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이죠. 302.3%라는 숫자가 경고하는 이 위기의 시그널을 기회로 바꾸는 건 우리가 얼마나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나눈 중국 경제의 진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리는데 단단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균열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낼 거예요.